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품화학 제38강이죠. 자, 페이지 354쪽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페이지 354쪽을 보시면 1번 문제죠. 1번 문제 중요하니까 체크합시다. 단순 단백질의 구조와 관계가 없는 결합을 했는데, 자, 펩티드 V 수소결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수소결합, 보통 단백질 하면 1차, 2차, 3차, 4차 구조가 있는데 수소결합, 펩티드 결합, 소수성 결합 다 존재합니다. 이온결합, 3, 4차 구조는 이온결합하고 황과 항의 결합도 있죠, 여러분. 자, 2번이죠. 글리코사이드 결합은 뭡니까? 탄수화물의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OH와 OH 사이에 물 분자가 빠져나와가지고 에테르 결합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4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1번 체크합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죠. 자, 2번을 보시면 레올로지 특성 중 탄성의 의미는, 탄성이 뭡니까? 외부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외부 힘이 없어지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얘기하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97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봅시다. 식용 유지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85쪽에 있습니다. 유리지방산이죠. 분해된 지방산의 함량을 가지고 산가를 측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가 측정으로 이거에 대한 거 식용 유지의 품질 평가는 산가 측정을 했을 때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을수록 산가가 높게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85쪽에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페이지 85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5쪽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자, 84쪽과 85쪽 다 중요하죠, 여러분. 자, 경화 나와 있고 요오드가를 한번 봅시다. 유지 100g 중에 첨가되는 요오드의 그람수를 얘기한다. 요오드가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포화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유지 중에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요오드가 증가, 곧 산패도 증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5쪽을 보시면 요오드가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이것도 다 알아두셔야 되고, 로단가는 뭡니까? 유지의 불포화도를 측정하는 값이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유지 100g에 첨가되는 노단의 당량을 요오드 그람수로 환산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산가가 나왔죠. 굉장히 중요하죠. 유지 1g 중에 존재하는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 알카리성 수용액의 미리그람 수라 하고, 식용유지의 산가는 보통 1.0 이하여야 됩니다. 산가가 높을수록 산패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유지의 품질이나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중요하죠, 여러분. 자, 반드시 알아두고 아세틸 값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이제 354쪽으로 돌아가시면은 4번 문제. 다음 중 탄수화물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알데히드. 자, 보통 CHO 원자 단위 CHO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알데히드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드록실 하면은 OH기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케톤 하면은 바로 CO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탄수화물에 존재하는 원자 단위죠. 아민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 아미노기에 있는 성분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 나오는, 부패됐을 때 나오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안토시아닌 색소를 함유하는 과실 제품의 붉은색을 보존하려면 어떤 조건이 가장 효과적인가? 여러분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자, 페이지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57쪽에 있습니다. 자, 5번의 답은 1번이죠. 색을 보존하는 데는 산을 가한다 했는데, 자, 페이지 257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7쪽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봅시다. 257쪽에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보통 딸기, 포도, 가지의 붉은색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보라색이다. 자, 근데 이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pH에 매우 불안정한 색소죠. 그래서 산성에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색을, 그 다음 중성에서는 자색을, 알카리에서는 청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금속 이온과 결합했을 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자, 붉은색 적색을 보존하려면 산성 용액에 담갔을 때 이렇게 적색이 보존되죠. 자, 산과 염기에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5번 체크하시고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배추김치에서 배추의 녹색이, 자, 배추의 녹색 성분을 띠는 건 클로로필, 엽록소죠. 녹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엽록소의 마그네슘 이온이 어떤 성분으로 치환되기 때문이죠. 자, 마그네슘 이온이 수소 이온으로 치환됐을 때 갈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53쪽에 있으니까 반드시 살펴보시고, 자,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페이지 25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53쪽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엽록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3번에 성질 나와 있죠. 산에 의한 변화, 클로로필에서 페오피틴 갈색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페오포바이드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은 산을 첨가하면 마그네슘 이온이 수소 이온으로 치환된다. 이때 페오피틴이 생성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253쪽에 니은도 알카리에 의한 변화, 클로로필 녹색이 클로로필라이드 해가지고 청록색 이렇게 변하고 클로로필라인 해가지고 자, 선명한 녹색이 된다. 이것도 같이 한번 우리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355쪽을 보시면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오이의 주된 향기 성분은 했는데, 자, 오이에서는 풋내라고 얘기하죠. 보통 해가지고 이 풋내를 나타내는 향기 성분은 2와 6의 노나디에놀이라고 보죠. 노나디에놀 해가지고 이게 알코올류 성분입니다. 노나디에놀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에 있는 세단올라이드 하면은 세단올리드 하면 이건 샐러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번에 있는 리모넨 같은 경우는 식품의 향에서 우리가 오렌지에 있는 향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메틸 메르캅탄 같은 경우는 무파 마늘을 가열했을 때 단맛을 띠죠. 자, 매운맛이 단맛을 띠는 현상은 자, 메틸 메르캅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오이의 풋내 향기 성분은 노나디에놀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페이지 238쪽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238쪽을 보시면 알코올류로서는 오이의 풋내 노나디에놀 나와있죠. 계피는 에게놀 해가지고 나와있고, 그 다음 정유류 이런 것들이 쭉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9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하죠. 양파의 향기 성분 나와있는데 디설페이드 유황 화합물이 자, 가열되면 메르캅탄 단맛을 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유황 화합물에서 폴릴 디설페이드, 메틸 디설페이드가 나와있는데 무 같은 경우는 파도 메틸 메르캅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은 프로필 메르캅탄 형성한다.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355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7번 체크하시고 8번 갑시다. 유지의 굴절률은 불포화도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자, 굴절률은 불포화도라는 건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했을 때죠.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 많이 존재할 때 꺾인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진다고 봐야 되죠. 유지의 굴절률은 불포화도가 커질수록 커진다. 그럼 불포화도가 작을수록 작아진다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83쪽에 있으니까 자, 틀린 분들은 자, 반드시 페이지 8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답이 틀렸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좀 틀렸습니다. 소와 연체동물의 혈색소에 내포된 금속의 연결이 옳은 것은 했는데, 소에 있는 것은 우리가 포유류로서 헤모글로빈 맞죠? 산소를 운반하는 색소인데 헤모글로빈은 구리가 아니라 철분입니다. 철분 바꾸시고, 연체동물은 헤모시아닌인데 철이 아니고 구리죠. 그래서 자, 2번에 있는 걸 헤모글로빈은 구리가 아니고 철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연체동물 헤모시아닌은 철이 아니고 구리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10번 문제 가봅시다. 알파 전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는데 호화현상이죠. 탄수화물의 호화현상인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페이지 60쪽에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페이지 60쪽에 있고, 자, 1번 알파 전분은 불규칙한 분자 배열을 갖는 무정형 상태 맞죠? 그래서 소화효소엔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알파는 생전분이 호화되어 알파 전분으로 변화되는 현상 맞죠? 그 다음 3번 알파 전분은 소화작용을 받기 쉬우므로 소화되기 쉽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이 틀렸죠? 알파 전분의 X선 회절도를 봤을 때는 우리가 B형 도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V자형 X선 간섭을 나타내죠, 여러분. V자형 X선 간섭이고, 오히려 B형 도형을 나타내는 것은 노화, 베타화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63쪽과 64쪽에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페이지 60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을 참조하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자 60쪽에 보시면 1번 전분의 호화 알파는 뭡니까?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했을 때죠. 마이셀 구조가 파괴되어서 투명한 콜로이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호화의 메커니즘 나와 있는데 1단계는 물을 흡수하고 2단계는 팽이온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겔을 형성하죠. 그래서 B에 있는 것처럼 디귿에 있는 B 전분 입자가 붕괴되고 투명한 콜로이드 용액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점성도 증가한다.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자, 보충 설명이 나와 있죠. 생전분과 호화 전분을 봤을 때, 자, 생전분 같은 경우 베타는 이제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분자 배열이 규칙적이면서 미세한 결정, 그 다음에 소화 효소에 의해서 친화력이 적기 때문에 소화되기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화 전분 같은 경우 이거 중요하죠. 무정형 상태고 소화작용을 받아서 소화되기 쉽다. 그 다음에 베타 전분이 알파화된 것이다. 그 다음에 61쪽에 있는 호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전분의 종류, 수분 함량, pH 온도, 염류 등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63쪽 62쪽을 보시면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3쪽 봅시다. X선 회절 간섭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63쪽에 1번을 보시면 전분 분자들은 규칙적인 배열로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 규칙적인 배열이 결정적 영역인데 결정질 물질들의 X선을 조사하면 일정한 산란 현상, 이런 걸 동심원륜, 자 산란이 됐을 때 동심원을 보이죠. 이게 이제 뒤에 64쪽에 있습니다. 전분 분자마다 고유한 형태의 간섭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자 물리학적 현상이니까 간섭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넘어가시면 되겠고, 3번 호화가 일어나면 여기 중요하다고 했죠. 전분의 마이셀 구조가 파괴되어 규칙적인 분자 배열이 없어지기 때문에 V자형의 X선 간섭도, 그 다음에 호화된 전분이 노화됐을 때 베타 같은 경우는 X선 간섭도는 항상 알파 도형을 나타낸다. 그 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4쪽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A형, B형, C형 했는데 동심원이 많죠. 이런 것들이 노화된 베타 전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V자형은 동심원이 거의 적죠. 소실이 됐죠. 동심원륜이 상쇄가 됐습니다. 이랬을 때가 이제 우리가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잘 되는 알파 전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55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355쪽에 10번은 중요한 내용이고, 11번 문제 봅시다. 단백질 중에 질소의 평균 함량은 했는데, 이건 페이지 116쪽에 있죠. 자, 질소의 평균 함량은 보통 16%가 되어 있습니다. 16%로 보시면 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 페이지 116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6쪽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2번에 봅시다. 단백질의 일반적인 특징, 탄소의 함량은 51에서 55%. 이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수소는 7%, 산소는 20에서 23%. 이에 질소 함량 요거 16%는 요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 단백질은 질소는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조단백질의 양 나와 있죠. 요것도 한번 체크합시다, 여러분. 식품 100g 중에 질소량 곱하기 질소 개수로 우리가 보통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질소 개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6% 질소 개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질소의 함량은, 질소 개수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상수값인데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질소 개수 값은. 근데 일반적으로 16%로 따졌을 때 16분의 100 해가지고 100g 중에 있는 거 6.25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자 질소 함량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시자면은 355쪽의 11번 문제의 답은 자 3번이고, 이제 그 다음 3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셀룰로스 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는데, 요걸 보시면은 페이지 35쪽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셀룰로스는 자 틀린 것을 했는데 식물세포벽의 1번 주성분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식품 중에 섬유소는 거의 소화되지 않으나 장 운동을 촉진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물에 녹지 않는다. 맞죠? 자, 2번이 틀렸죠. 나선 구조를 하며 알파 1사 글루코스 결합이다 했는데, 이건 베타 1사 글루코스 결합이죠. 알파 1사 글루코스 결합이 아니라 베타 1사 글루코스 결합이고, 알파 1사 글루코스 결합을 하는 것은 스타치 전분이죠. 전분. 자, 포도당이 자 알파 1사 포도당 결합을 하는 건 전분입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35쪽에 있으니까 반드시 참조를 하시고,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의 트립토판을 전구체로 하여 만들어지는 수용성 바이타민을 했는데, 자
자, 이건 나이아신이죠. 나이아신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180쪽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180쪽을 보시면 나이아신에 대해서 나와있죠. 5번에. 자, 5번에 나와있는 5번을 봅시다. 체내 트립토판이 나이아신으로 전환된다. 트립토판 60mg은 나이아신 1mg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러분. 전구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생고기를 숯불로 구울 때 생성될 수 있는 유해 성분, 발암물질을 유발하죠, 여러분. 발암물질을 유발하는데 이거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환이라는 건, 환이라는 건 뭡니까? 고리를 얘기하죠. 그럼 다짜니까 마늘 다짜죠. 그래서 고리가 2개 이상. 근데 방향족이면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개 이상의 벤젠 고리를 가진 탄화수소. 이런 벤젠 고리를 가진 방향족 탄화수소는 무극성, 대칭 구조를 띠기 때문에 무극성, 물의 용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무극성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고 요거 체크해 주시고, 니트로사민 같은 경우는 아질산염으로서 우리 식품 첨가물로 사용합니다.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곰팡이 독이죠. 그 다음 테트로도톡신 같은 경우는 보고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을 가시면은, 그러니까는 다음 방향족 탄화수소는 2개 이상의 벤젠 고리를 가진 탄화수소다. 14번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암이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고 독성은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생고기를 숯불로 구웠을 때 다음 방향족 탄화수소가 그렇게 되죠. 이게 탄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1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4번 체크하시고 15번은 팩틴질 중 자,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은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요거는 프로토팩틴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6번 문제를 보시면은 닌히드린 반응이 이용되는 것은, 자, 아미노산의 정성이죠. 아미노산 정성, 아미노산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123쪽에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1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3쪽에 보시면 닌히드린 반응이 있죠. 자, 기억을 봅시다. 아미노산은 산화제인 닌히드린과 반응하여 암모니아, 탄산가스, 알데히드를 생성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산화형 및 환원형 닌히드린과 반응해서 570나노미터 파장에서 흑강도를 갖는 청자석의 화합물을 만들죠. 자, 그리고 니은에 나와있죠. 이 반응은 아미노산의 정성 또는 정량에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반응법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은 그만큼 아미노산 닌히드린 반응에서 아미노산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정량은 그만큼 아미노산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16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식품이나 기타 생물계에서 지질의 산화를 평가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서 킬로그램당 말론 알데하이드의 몰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90쪽에 있습니다. 자, TBA까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페이지 90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0쪽을 보면 산패 측정법이죠. 지질의 산패 측정법인데 중요한 게 1번 가산화물가죠. 유지 1kg에 함유된 가산화물의 몰수를 나타낸다. TBA 값 나와있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총 카르보닐 화합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셨을 때 TBA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유지의 산패가 진행됨에 따라 생성되는 카르보닐 화합물 중 말론 알데하이드가 생성되는 것에 기초를 한다 해가지고 TBA 시약을 첨가했을 때 가열시 생기는 적색의 강도, 적색이 강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자 카르보닐 화합물 중 논 알데하이드 생성량이 많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고 18번 가봅시다, 여러분. 관능 검사, 우리가 이제 오감, 감각기관을 이용한 것이죠. 관능 검사에서 신제품이나 품질이 개선된 제품의 특성을 묘사하는 데 참여하며 보통 우리가 고도의 훈련과 전문성을 겸비한 요원으로 차이식별 패널이 아니고 특성 묘사 패널이죠. 그냥.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번 문제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어류의 대표적인 비린내 성분과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자, 우리가 보통 민물 어류 같은 경우 해수 어류는 TMA5고 민물 어류는 TMA죠. 2번 맞습니다. 트리메틸 아민 맞고, 그 다음 피페리딘, 그 다음에 디메틸라민, 이거 맞죠? 아이오딘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41쪽과 242쪽에 있습니다. 한번 중요하니까 19번 체크하시고 241쪽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여러분. 자, 해수원은 보통 비린내의 본체는 TMA고 신선도가 떨어지면 비린내가 심해지면서 부패치, 자, 트리메틸아민이라고 합니다. TMA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보통 해수에, 자, 그 다음에 민물고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통 해수어 같은 경우가 TMAO인데 여기가 조금 잘못됐죠. 비린내의 본체라 했는데 이거는 부패치일 때고, 신선한 해수어는 TMAO로 있습니다. 트리메틸 옥사이드로 되어 있죠.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고, 그 다음에 이게 부패됐을 때 트리메틸아민이 되는 것이죠. 환원이 되면서. 민물고기의 비린내 본체는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 피페리딘 같은 경우도 있고 아미노벨라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 자, 여기 242쪽을 보시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 어류 비린내는 트리메틸아민이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피페리딘, 그 다음에 아미노벨라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아미노벨라 에이시드, 그 다음에 신선한 해수어는 TMAO. 근데 이것이 부패됐을 땐 TMA, 트리메틸아민이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356쪽으로 보시면은 357쪽이죠.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봅시다. 포도당이 환원되어 생성된 당 알코올은,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7쪽에 있습니다. 자, 포도당이 환원됐을 때 나오는 당 알코올은 솔비톨이죠. 솔비톨 해가지고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8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58쪽에 제2회 식품기사 기출문제죠. 식품화학에서. 자, 1번 문제 봅시다. 1몰을 per 리터에 NaCl, 그 다음 0.5몰 per 리터 KCl, 그 다음에 0.25몰 per 리터 염산이 준비되었다. 이건 뭡니까? 1m이라는 거는 1리터 속에 수용액 1리터 속에 1몰 염화나트륨이 들어간 거고, 0.5몰 per 리터 하면 1리터 속에 염화칼륨이 0.5몰 들어간 겁니다. 염산은 0.25몰이니까 1리터 속에 0.25몰 들어간 거죠. 최종 농도 0.1m. 그럼 몇 배 희석입니까? 10분의 1배로 희석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0.1m NaCl, 그 다음 0.1m KCl은 0.5m에서 0.1m 됐으니까 우리가 5분의 1로 희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0.1m HCl 수용액 했는데 0.1m 염산 수용액은 0.25에서 0.1 됐으면 몇 배로 희석된 겁니까? 5분의 2 희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희석된 걸로 찾아보시면 되고, 혼합 수용액 1000ml를 제조하고자 할 때 각각 첨가되어야 할 시약의 부피는 얼마인가? 간단하게 우리가 요건 살펴볼 수 있죠. 전체 혼합 용액을 살폈을 때 보면은 3번을 보시면 되죠. 1번에서 3번. 전체 혼합 수용액은 얼마입니까? 1000ml. 그러면은 1000ml니까 이게 1리터 맞죠? 여러분. 요 중에서 자, 1몰 NaCl 수용액 100ml면 10분의 1 희석이 맞죠? 그러니까는 지금 1몰에서 NaCl에서 우리가 0.1몰로 NaCl 용액으로 바꾸려면은 자, 10분의 1 희석이 돼야 됩니다. 10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몰 per 리터를 갖다가 100ml 넣었을 때, 자, 10분의 1배 희석은 1몰 per 리터 용액을 1몰 NaCl 용액을 100ml 했을 때 1000ml 중에 100ml니까 10분의 1배 희석한 거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0.5m이죠. 0.5m 염화칼륨 용액을 갖다가 0.1m 염화칼륨 용액으로 만들려면 5분의 1의 희석이죠. 그렇다면은 자, 5분의 1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바로 0.5몰 염화칼륨 용액을 몇 ml 첨가하면 된다? 자, 200ml 첨가하면 되겠죠? 200ml.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0.25몰 염산 수용액을 몇 배 희석한다? 0.1m이죠. 0.1m으로 염산 수용액으로 하려면은 요것은 희석이 얼마? 5분의 2배죠. 5분의 2배. 그래서 5분의 2배 희석이기 때문에 요때는 0.25m 염산 수용액을 몇 ml 첨가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0ml 첨가하죠. 그럼 요 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수용액은 1리터가 돼야 됩니다. 100, 200 해가지고 700ml 되죠. 여기다가 물
300ml를 하면은 전체 용액 1000ml가 해당이 하겠죠. 1000ml. 그래서 10분의 1배 희석이다, 5분의 1배 희석이다, 5분의 2배 희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번의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뉴턴 유체라고 나와있죠. 뉴턴 유체 같은 경우가 페이지 298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298쪽을 참조하시면 되는 것이고, 전단 속도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도를 나타내는 유체를 갖다가 우리가 뉴턴 유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물이나 알코올 등의 저분자 액체, 그러니까 액상 유지 또는 이들의 혼합 액체, 저분자 물질의 용액 등 비교적 단순한 조성의 액체가 뉴턴 유체의 거동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고분자 용액이나 콜로이드 분산객, 교질 입자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이 형성되어 3차원적 구조가 흐름에 의해 파괴되어 변함으로 집단 응력, 그 다음 전단 속도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액체는 비뉴턴 액체라고 부르죠.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분 페이지 298쪽에 있으니까는 반드시 그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298쪽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옳은 것이니까 봅시다 한번. 자, 전단 속도에 따라 전단 응력이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했는데 전단 응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단율과 무관한 점성을 갖다가 우리가 뉴턴 유체의 거동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뉴턴 유체의 정도는 온도에 따라 일정하다. 틀리죠. 다르죠. 그 다음에 4번 유동곡선의 중축 절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답은 1번이죠. 보통 물 저분자 용액이죠. 청량음료, 식용유 등 묽은 용액은 뉴턴 유체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 한번 29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죠. 뉴턴 유체는 전단율과 무관한 점성이고 보통 묽은 용액들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단 응력이란 건 어떤 물체의 어떤 면에 어긋남, 변형이 일어났을 때 그 면의 평행인 방향으로 작용해서 다시 원형으로 되돌아오려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랐을 때 다시 보통 묽은 용액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뉴턴 유체 성분이죠. 다시 원상태에 복귀가 되죠. 근데 이제 고분자 용액이나 이런 콜로이드 교질 상태 입자는 잘랐을 때 그만큼 묵 같은 경우나 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돌아오려는 힘이, 평행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힘이 적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이런 건 비뉴턴 유체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런 비뉴턴 유체는 점성과 전단율이 반비례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8쪽에 있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가열 조리할 경우 자극적인 방향과 맛이 사라지고 단맛을 나타내는 원인은, 자, 이거 페이지 220쪽에 있죠. 프로필 알릴 디설파이드가 가열로 분해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220쪽도 있지만 239쪽을 보시겠습니다. 239쪽을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239쪽에 보시면은, 자, 2번에 양파의 향기 성분, 양파의 특유치는 휘발성 유황화합물 프로필 디설페이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디설파이드가 가열되면 메르캅탄이 된다고 나왔죠. 무나 파도 그렇고 양파, 마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필 메르캅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시고, 자, 220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나왔죠. 쿼서틴 같은 경우는, 자, 쿼서틴이 가열해서 메르캅탄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고기, 근육, 단백질의 주성분은 액틴과 미오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근데 고기, 근육, 단백질의 주성분은 미오신 함량이 많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미오신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음하는 혈액이 존재하는 색소죠. 그 다음에 콜라겐 같은 경우도 단백질 종류지만 우리가 복합 단백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오글로빈은 근육에 존재하는, 자, 우리가 산소를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색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관능검사 중 흔히 사용되는 척도의 종류가 아닌 것을 했는데, 여러분, 자, 보통 관능검사에는 우리가 명목척도, 서수척도라는 게 서열척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율척도,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 빠졌지만 등간척도도 존재하죠. 그래서 명목척도라는 거는 분류의 의미만 갖는 척도죠. 분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오감을 이용해서 우리 식품의 맛이나 향 결정하는 거. 그 다음 서열척도는
서수척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성에 대한 집단 구성원 간의 뭐 순위관계를 결정하는 거죠. 맛이 좋다, 나쁘다 이런 순위관계를 결정하는 척도고, 비율척도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산술적으로 연산이 가능한 척도인데 그 비율 함량이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합니다. 등가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그 함량 성분을 보고, 여기서 이제 해당하지 않는, 관능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 지수척도죠. 보통 지수척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케이크의 반죽을 구울 때 온도가 올라가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케이크의 반죽을 구울 때 온도가 올라가면 호화현상이죠. 물을 첨가해서 가열 시 전분이 우리가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작용이 잘 되게끔 하는 거 알파 현상이라고 하죠. 호화현상.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60쪽에 있습니다. 많이 살펴봤으니까 그 페이지 60쪽 참조 안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밀가루 전분에 호화가 일어난다. 맞죠? 현상이 아닌 것은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글루텐의 변성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3번 수분 증발이 일어난다. 맞죠? 4번이죠. 유동성이 증가된다. 유동성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점성이 증가되죠. 점성이 증가돼서 공기의 팽창이 일어나서 우리가 겔화가 되죠. 반고체 상태. 가열했을 때.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면은 콩에 함유된 특성 성분이 아닌 것은 했죠, 여러분. 자, 답은 4번이죠. 쿠어세틴 하면 양파의 매운맛입니다. 쿼서틴 했을 때 양파의 매운맛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레시틴, 복합지질로서 페이지 80쪽에 있는데 콩에 함유된, 대두에 함유된 성분 맞습니다. 아, 특성 성분이 아닌 것은 했는데 맞고, 라피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당류로서 우리가 식물 종자에 들어가 있죠. 라피노스는 단위체인 글루코스와 그 다음에 프락토스, 갈락토스 세 개가 결합된, 자, 우리가 소당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두 단백질 그쪽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소플라본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봅시다. 유지의 경화라는 건 뭡니까? 보통 액체 상태인 불포화 지방, 시스형 불포화 지방을 갖다가 우리가 열을 가해서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포화 지방으로 변하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액체 유지를 고체 유지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온에서는 보통 포화 지방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자, 불포화지방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액체를 고체화시키는 부분은 유통기한을 길게 하고 저장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유지의 경화란 무엇이냐 했을 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액체 유지, 불포화지방 액체 유지, 시스형 불포화지방 액체 유지를, 자, 포화지방 고체 유지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전분의 노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62쪽과 63쪽에 있죠. 자, 참조하시면 되고, 1번 문제 봅시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전분의 수분 함량이 10% 이하가 되면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영하 30에서 영하 20도씨에 이르면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밀레이스의 함량이 많으면 노화가 잘 된다. 맞죠? 3번이죠. 노화는 pH가 알카리성 부분에서 가장 잘 일어난다. 아닙니다. 알카리성 부분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성에서 잘 일어나죠, 여러분.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60쪽을 보시면은 또 나와 있죠, 여러분. 쓴맛 성분과 그 쓴맛을 감소시킬 수 있는 360쪽 문제 안 했죠, 이쪽이. 아, 똑같은 문제가 또 있었구나. 아, 자, 360쪽 문제를 보면 같은 문제가 또 한 번 반복이 되죠, 여러분. 쓴맛 성분과 그 쓴맛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소의 연결이 옳은 것을 했는데, 자, 여기서 옳은 것은 나린지 나아제죠. 이번에 탄닌 같은 경우는 떫은 맛, 이거 쓴맛과 떫은 맛은 레닌이 아니라 폴리페놀레이스라고 했죠. 카페인, 셀룰라제는 셀룰로스 분해 효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으로서 셀룰로스 분해 효소다 해가지고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콜로이드 식품들의 분산상과 연속상이 옳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샐러드 드레싱을 보면 분산상 액체, 연속상도 액체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분산질과 분산매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분산질 액체, 분산매 액체 맞습니다. 자, 2번, 3번, 4번이 틀렸죠. 마요네즈는 분산상, 자, 보통 분산질은 액체, 연속상, 분산매도 액체, 기체가 아니고 액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버터 같은 경우는, 자, 분산질이
액체고 분산매가 고체, 분산매도 액체죠. 그래서 고체가 틀렸습니다. 분산상이 고체가 아니라 둘 다 액체입니다. 휘핑크림 같은 경우는 분산질, 기체죠. 기체. 그 다음에 연속상, 분산매는 액체에 해당합니다. 분산상이 보통 분산질을 얘기하고 연속상은 분산매인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 2번은 기체가 아니고 액체, 3번은 고체, 분산상이 고체가 아니고 액체입니다. 4번은 휘핑크림에서 자, 분산상이 기체고 그 다음에 연속상이 액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32쪽에 있습니다.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아밀로스의 요오드 반응은 청색이나 아밀로펙틴은 적자색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아밀로스는 요오드 분자와 뇌포화물을 형성하는 아밀로펙틴은 요오드 분자와 뇌포화물을 형성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찹쌀은 아밀로펙틴 함량이 100% 맞습니다. 자, 4번이죠. 아밀로스는 수용액에서 안정하나 아밀로펙틴은 노화되기 쉽다 했는데 노화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12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페이지 32쪽으로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자, 32쪽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표를 보시면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나와 있습니다. 뭐 결합 방식도 나와 있으니까 아밀로스는 알파 14 결합이고 아밀로펙틴은 알파 14 16 결합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에서 요오드 반응은 청색을 나타내고 아밀로스가,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은 적자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용액에서 안정도는 아밀로스는 노화,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은 안정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용해도 같은 경우는 아밀로스가 높지만 아밀로펙틴은 자, 낮다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화 반응으로서는 아밀로스가 쉽고 아밀로펙틴은 어렵다. 그 다음 노화 반응도 아밀로스는 쉽지만 아밀로펙틴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품에 예가 나와 있는데 보통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화 반응이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호화 반응도 어렵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 주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360쪽으로 돌아가면은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의 문제는 4번이고 12번은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13번 문제 봅시다. 식품 중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주 출제됐죠, 여러분. 이것도 페이지 2쪽에 참조하시면 되고 1, 2, 3은 다 맞죠. 미생물의 번식에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0도씨 이상에서도 제거되지 않고 0도씨에서도 얼지 않는다. 4번 식품의 유용 성분을 녹이는 용매. 이런 용매 구실이라는 것은 자유수죠. 자유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용매 역할을 못하죠, 결합수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과일 주스 제조 공정 중 자, 뭐가 돼 있습니까? 과일 주스 제조 공정 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살균 온도. 잠시만요, 여러분. 자, 1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과일 주스 제조 공정 등 살균 온도, 살균 시간, 살균 pH 변화에 의한 제품의 맛을 관능 검사했다. 이 결과 세 가지 요인들을 이용하여 제품의 맛에 대한 함수식을 얻었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독립변수, 원인이죠. 독립변수를 원인이라고 봅니다. 독립변수들도 하나의 종속변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함수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통계분석법. 원인에 대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함수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통계분석법은 우리는 회귀분석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메일라드 반응이나 가열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휘발 성분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80쪽에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자, 2번 피롤류나 피라진류, 그 다음에 레덕톤류, 환원성 물질이죠. 이것들은 맞습니다. 2, 3, 4는 맞고, 케톤류가 아니죠. 이거는 자, 탄수화물 쪽에 있고, 멜라드는 보통 당과 단백질,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존재하는 물질, 섞여있는 물질에 대한, 물질의 갈변 현상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이거와 관련된 거는 페이지 280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중간 단계, 최종 단계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그 다음 16번 문제는 흑 및 딸기 등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색소하면은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57쪽에 있죠. 자, 4번 안토시아닌계 색소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교질 용액하면 콜로이드 용액이죠. 콜로이드 솔루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콜로이드 특징, 입자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95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1번 오래 방치하면 입자가 중력에 가라앉는다. 폴로이드는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반발력이 적용해서 안정화가 되게 가라앉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입자의 직경이 1에서 10이 아니라 1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1에서 10은 우리가 참용액의 입자라고 볼 수 있죠. 100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4번 1에서 100마이크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 이하인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거는 참용액의 입자라고 보죠. 4번 일반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했는데 일반 현미경으로 입자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죠. 빛을 산란시키는 역할. 자, 빛이 이제 입자가 비교적 크니까 부딪혀서 진행 방향이 꺾이거나 반사되는 거.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식품의 표면적 특성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는데, 자, 이건 간단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어보더라도, 자,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하면 할수록 반응성이 높아지죠. 자, 반응 속도나, 자, 입자 접촉. 그러니까 보통 반응을 한다는 거는 입자와 입자 간의 접촉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은 표면적이 증가해서 반응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를 보시면 단순 다당류가 아닌 것은 했는데, 자, 1번, 2번, 3번은 단순 다당류지만 팩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합 다당류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겨자과 식물의 주된 향기 성분은 했는데 1번이죠. 알릴 이소시아네이트 해가지고 이소티아네이트 해가지고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세다놀라이드 같은 경우는 샐러리에 있는 향기 성분이죠. 그 다음에 3번의 알리시는 마늘에 있는, 자, 매운맛을 내는 향기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렌티오닌 해가지고 하는 거는 표고버섯이죠. 렌티오닌 해서 표고버섯에 있는 향 성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38강까지 마쳤고, 다음 이 시간에는 39강 362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